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뉴욕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유가는 크게 빠졌다라는 등 간밤 증시 역시 어지러웠습니다.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대응 전략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4% 정도 내렸다라는 소식 역시나 상당한 부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WTI 선물 가격은 이제 2년 반 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브렌트유도 이제 4년 만에 최저치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담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 김종을 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일단 수급 쪽에 있어서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얘기 나오기 이전부터도 전체적인 이 흐름은 공급 우위였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원유 수구가 2015년까지는 연간 한 20만 배럴 이상 공급 우위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이 비교적 적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자, 이것을 반영하면서 최근 유가에 적응하고 있는 투기적 포지션들, 그러니까 유가에 베팅하는 투기적 포지션들은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가의 하락을 예상한 그런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앵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의 그 원유 로타리 리그라고 하는 시추장비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 9월 달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조금 전에 코멘트로도 아마 화면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런 유가 하락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셰일가스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향후 계속 원유의 공급이 늘 수 있다는 부담감이 현재 유가를 누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미국과 함께 러시아라고 하는 비오펙 국가. 그러니까 오펙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쿵짝쿵짝해서 유가를 이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수급을 조절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유럽 쪽에 공급이 둔화된 것을 중국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오펙 국가들의 이런 유가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급은 우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유가 하락에 대한 이유를 한번 따져봤고요. 그럼 펀더멘털적인 요소에서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각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면 유가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일부 자동차 쪽에서 휘발유 수요는 견조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산업용 기름의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경제 성장률과 원유 수요를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매년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마 연말 연초에 예측치 나오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측치 나온 것보다도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과연 좋아질까에 대해서 또 의문시되고 있고 여기다가 또 정책적인 부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원유 수요는 내년에도 성장률의 둔화에 따라서 크게 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또 하나, 유가는 달러에 많이 연동하죠. 결제 통화의 대부분이 달러다 보니까 달러에 연동하게 되는데 최근에 달러의 흐름은 미국의 정책 흐름에 따라서 계속 강세로 갈 거다. 적어도 내년 1분기, 2분기 초까지는 강세로 갈 거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이와 관련된 부담감, 펀더멘탈적으로는 결제 통화의 움직임과 경제 성장률 움직임 이 두 가지가 현재 유가의 하락을 또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결국엔 유가가 향후에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석유 자산의 가격이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니까 재고자산 평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부담감으로 인해서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의 주가도 최근에 거의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하나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원유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미국의 원유를 수입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두바이유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석유를 가져오는 그 프리미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양상이고요. 러시아는 유럽 쪽으로 못한 것을 중국 쪽으로 지금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오펙이라고 하는 과거의 가격 협정 기구의 흐름과는 달리
뭐 이란이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조금이라도 석유를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석유를 더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혼자 이 수급을 조절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수출 환경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에게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론적으로 투자 전략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주변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업종의 지금 PBR은 0.5배, 청산 가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유를 제외한 일부 화학 제품들의 이익의 하향은 올해를 기점으로 멈춘다. 내년부터는 개선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제는 도망가기보다는 언제 사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과거처럼 화려한 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기저기 종목들의 추풍 낙엽인데요. 일단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정유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시각으로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유럽 경제 지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네. 독일에서 또 이준희 앵커가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독일 경제 우려 정말 심각한 것인지 저희가 매일매일 말은 하고 있는데요. 실상 정말 심각한 건지 그 정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뭐 헤드라인 지표만 보면 좀 심각한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8월 지표에서 독일의 각 업종, 부문별 실적을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운송업종의 마이너스 그리고 화학업종의 일부 마이너스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업종별, 부문별 수주로 놓고 봤을 때는 운송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간재, 자본재 이런 것들도 살펴보니까 자본재 쪽, 그러니까 운송장비 쪽의 일부 움직임과 화학재 쪽의 일부 움직임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표가 나쁘게 보이느냐?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소비나 산업 생산, 자동차 판매, 신차 등록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지표는 뭐 일시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흔들린다기보단 일부 업종의 하락이 워낙 커서 전체 지표가 안 좋아 보이는 일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독일의 건설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독일 지표가 나쁘다? 그것은 일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약간의 왜곡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 사람들이나 독일의 뭐 경제 수장들은 지금 디플레 아니다. 그렇게 경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을 차치하고서라도 유로존 제2경제 대국이죠. 프랑스에서는 지표 둔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신용등급 전망이 오히려 하향 조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간밤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안 좋은 모습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쪽 프랑스는 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지표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짚어주신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각국의 문화, 경제, 뭐 역사적 요인, 뭐 지리적 요인, 산업적 요인 모두 다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의 동일한 통화, 동일한 경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라든지 금리라고 하는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여야 경제가 효율적일 수 있는데 금리는 뭐 각 나라의 국채의 금리가 다르니까 조금 뭐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통화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계속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독일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독일이 왜 반대하냐.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너희가 왜 우리 재정정책에 관여를 하느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갈등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유로존 경제가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유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최근에 유럽의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요소가 확대되었을 때 과연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요.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유로 경제지표 하락에 대한 부담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적이 다른 애들을 다 한 반에 모아놓고 수업하면 워낙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역시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유럽의 경제 둔화 우려, 뭐 혹은 유로존의 갈등 요소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사실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남은 변수들이 모두 11월 초, 그다음에 10월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도 10월 말에 마감이 되죠. 그다음에 뭐 유럽 이슈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4일 날 있죠. 그다음에 또 유로존의 여러 가지 그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동맹의 출발인데 이것도 11월 초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제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만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예상하고 있는 TLTRO를 비롯한 유로존의 통화 공급 정책도 이때쯤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서는 걸 확인해야 우리가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곡점까지는 조금 매매를 자제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예상도 전문가들의 수많은 얘기가 나올 거지만 저는 그거 다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전문가 얘기는 무시하고 실제로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미치는지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확인하고 가는 것이 맞다. 우리 경제에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로존은 결국 11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그 결과를 그렇죠. 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요즘 워낙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증시 활성화 대책이랄지 정책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 핵심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도 뭐 참여시키고 아까 뉴스에도 언급됐습니다만 연기금도 참여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확대시켜서 이 다양한 상품들로 인해서 증권 시장도 활성화되고 증권사도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분위기로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 상품 중에 사람들이 갈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펀드 재미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인덱스 펀드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다양한 상품군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시장에서 활성화시키느냐 정도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핵심은 바로 그 부분, 다양한 상품군을 출시해서 금융업, 특히 증권업을 조금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ETF나 ETN 등 뭔가 다양화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혜를 증권주가 가져갈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좀 좁혀본다면 수혜를 어디로 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어제 이제 증권주가 오른 걸 가지고 금리 하나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요. 저는 네. 뭐 오늘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런 증시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했다. 뭐 증시가 오른 부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증권주에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모든 증권사에게 동일하게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중소형증권사보다는 대형증권사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 예를 들어서 ETN 상품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자산이 2조 원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도와 우량도가 높은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이라든지 이런 대형사들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둬야 될 건 NH농협증권을 포함한 대형 한 5개사 내외 정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모멘텀뿐만 아니라 증시 활성화 대책, 상품이 다양군된다면 대형 증권사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략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시장 선전략 이어갑니다.